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을 해도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전국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얘기 분석 같은 것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들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선의 후유증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불복이라든가 부정선거 관련한 소송 이런 것들은 없겠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 패배자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일거에 대립 정국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 화합, 통합이라는 차원에서의 후유증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후보님을 죄송하지만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고 난 다음에 0.734인가 그 정도의 그 표차밖에 안 났는데 아주 빠르게 패배를 승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의 경우는 승자와 패자가 내가 패배했는데 당신 축하합니다라고 전화하는 순간에 바로 언론에서 이제 승배 끝났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4,4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권자에다가 거의 그 77%의 투표율이었는데 그렇게 작은 표차밖에 안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승복을 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혼란이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란은 이제 없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0.7% 아슬아슬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을 달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당 내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해법을 둘러싸고 당장 이재명 전 후보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김두관 의원의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설랑설레가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이번 대선의 의미가 저는 양진영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는 0.7%포인트로 이기긴 했지만은 결국 독주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권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이제 메시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독선적인 모습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역시 이제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진영 대결이 더 심각하게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영 대결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진영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선거용으로 끝내면은 안 되고 앞으로 차라리 지금부터 더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고 있는 진도들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죠.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교감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교감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가 약간 다른데요. 안철수 대표는 뭐 얘기 나눈 거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교감은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눴겠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배치하는 문제,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뭘 맡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그다음에 그 자격으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건데, 국정 전반만 논의했다?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지금 대표시죠. 어쨌든 예. 국민의당 대표신데 안철수 대표님은 그 보면 포카페이스를 못해요. 아.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그동안에 무슨 그 합당 안 한다고 그랬다 합당하고 다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런 경우에 보면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웃음 짓는 눈동자 예. 표정이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회담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2시간에 넘는 그 회담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마 두 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뭔가 교감은 있으셨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건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해서 혹시 언론들이 인수위 안 맡을 것 같다. 이런 인수위원장 안 맡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쏟아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인수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야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예. 적어도 전국 전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상당 부분 깊숙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국민의당 자기가 함께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도 빨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 안철수 대표 자체가 뭘 맡을 건가도 뭐 인수위원장이든 아니면 차기 총리든 간에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할 것 같은데, 배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선택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지명을 하고 예. 국무총리 지명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에는 지명하고 국무총리는 지명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인수위원장은 지명 안 하고 국무총리에 지명하는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정석은 역시 인수위원장 지명하고 또 총리 지명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 할 때 인수위부터 공동으로 또 그리고 정부도 공동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강력하게 내가 인수위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2시간 도시락 오찬 회동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입장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교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봐서는 일단 최소한 인수위원장에는 지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무총리에도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판에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다 맞는 것 같고요. 그 일각에서는 합당 이후에 공동당 대표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발전시키는 분들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신 거죠. 예. 그걸 놓고 지금 시간은 결국은 당선인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대통령 당선인과 어떻게 조율과 교감을 해나갈지 뭐 주목됩니다. 김 센터장님이 지금 합당 얘기 꺼내셨는데, 국민의힘 속으로 국민의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공동 대표냐 진짜, 아니면 통합 당 대표가 새로 나오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그 힘 게임의 결론 지어지게 힘에 의해서 뭐 밀고 당기기 위해서 결론 지어질 것이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예상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서로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결코 당대당 합당보다는 그냥 들어와라라고 얘기할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힘겨루기로. 네. 배 교수님 촉을 좀 들어보죠. 제가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전망을 하면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당권으로 갈 거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각으로 가겠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내각으로 간다면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합당 부분은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합당 방식.
당대당 통합 방식이냐 아니면 흡수 통합 방식이냐인데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할 것 같고요. 지분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양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뭐 이 떡도 먹고 저 떡도 먹고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좀 외람되지만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내각의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용을 해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충 개연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개연성은 있지만 뭐 예. 정치라는 것들은 어떤 변수가 어떻게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또 감정의 문제도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안철수 대표가 그냥 내가 총리하고 그다음에 장관 한두 자리 내가 아는 그 나를 따라왔던 사람 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글쎄 그분 안에 있는 분들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선인의 시간이고 당선인 위주로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추측이 되는 거냐? 뭐 윤핵관이라고 뭐 핵심 관계자라고 했는데 좀 너무 막연하고 정당 내에서 윤 대표, 윤 후보를 적극 지지하던 끝까지 지지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서 윤 당선인하고 잘 통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하고 뭔가 균형이 딱 맞을 건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결국 당정청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핵심 포스트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비서실장을 윤핵관 3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비서실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정청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윤핵관 하면 이제 3인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장제원 그리고 또 권성동, 윤한홍.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장관으로 입각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상당히 신빙성이 예. 있고요. 또 뭐 원내대표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과 동시에 상당히 역할을 인정받았던 이제 권영세 의원이 지금 뭐 어떤 뭐 지명직보다는 원내대표로 자리를 트는 것 같으니까 이건 교통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사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 당무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 신분이니까 정치에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핵심 당직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뭐 원희룡 정책본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의 기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들으신 얘기나 짐작하시는 바가 또 있으신지요? 어떤 그룹들이 아니 저는 힘을 기본으로 발휘할지. 그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의 주변 분들하고 싸우면서 네이밍을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장 서운해할 부분이 저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원래 자기 주변 분들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결코 그걸 비난하거나 뭐 그 나쁘다고 할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 DJ 대통령과 동교동계처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검찰총장을 하다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룹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씌우게 한 것, 생겨나게 한 것은 저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 좀 서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당연히 그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와줬던 분들이 핵심적인 자리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무슨 월권을 하거나 부패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지만 그런 걸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자기 대통령과 뜻을 맞춰서 그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핵관 문제는요. 과거의 윤핵관하고 현재 윤핵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문제가 됐을 때는 비선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식으로 공적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람을 쓰는 거는 부정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사람만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탕평을 하지 않고는 협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사람 플러스 내 사람 아닌 사람도 쓸 수 있는 큰 탕평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큰 탕평도 이제 하려다 보면 뭔가 바꾸고 싶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 자체를 갖다가 줄이고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을 따로 얻는 거야. 뭐 당선인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여가부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기재부를 갖다 기획과 재정으로 다시 떼일까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정부 부처 조직의 이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여소야대 정부 이 하에서 순탄하게 풀릴 것 같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또 지방선거가 딱 기다리고 있어갖고 하자는 대로 이렇게 척척 해줄까 이것도 생각이 되고. 일단 여가부 문제는요. 첫째 현실의 문제에서 좀 맞질 않아요. 예. 지금 구조적인 성차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가정부를 기능을 조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예. 또 공약의 일관성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당선이 애초에 양성평등부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여가부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결국 젠더 갈라치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은 젠더 갈라치기는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패한 득표 전략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방향이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말씀하셨지만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이 172석 갖고 있고 정의당까지 강력 반발하면 예. 여기 지금 시민 여성단체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범하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예. 헌법을 바꾸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예를 들면 중임제를 집어넣고 책임 총리제를 강화하고 등등등을 한다면 여당은 정치개혁을 얘기를 선거 때는 했는데 다수 의석을 갖고서 이걸 척척척 도와줄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 총리제는 뭐 지금 헌법에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대통령은 총리의 임명 제청에 의해서 원래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안 돼 왔던 것이 문제인데 저는 그 일단 그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이 예.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앞서서 여가부 문제는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이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근데 논의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그 여가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의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예. 여가부가 그동안 여성 운동가들, 여성 운동 명망가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부처가 아니었느냐. 혹은 또 윤미향 의원의 정대협처럼 그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그런 단체들을 그 세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성의 구조적인 성차별은 꼭 여성가족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고요. 예. 그 논의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단 총리 인준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총리 인준을 과연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제대로 해줄 것이냐, 혹은 170석이라는 거대 172석인가요?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계속 발목 잡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악순환 그러니까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석을 가지고서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출범한 정부를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사정 정국으로 돌입함으로써 이 정국을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충돌하고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이런 전철은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최소한 국민은 이거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뭐 햄머를 들고 국회에서 뭐 문을 갖다 부순다거나 서로 시간을 끌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패스트트랙에 왜 태웠냐 농성을 하고 이제 이런 거 없이 협치가 잘 되겠죠? 협치가 쉽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검찰을 장악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권을 이용을 해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172석을 가지고 정면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치는 뭐 출범부터 실종이 되고 이제 대결만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 그리고 국회는 동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링컨의 리더십 또는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 정적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통큰 리더십을 통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좀 예. 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길이다라고 대목은 좀 정말 얘기하고 저도 싶어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제발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자기 사람들 다 검찰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적폐 수사라고 해서 정말 얼마나 그걸
그 분위기를 몰아갔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도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배 교수님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게 서로 통합을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이 전 정부에서라도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하면서. 전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예, 아니고 나는 그건 더 잘해야 아니라는 되겠다. 아니, 근데 그 얘기죠? 아까 지나간 것 중에 제가 참 못 짚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전 후보는 지고 난 다음에 팬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여성 유권자들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비대위원장 얘기 아까 잠깐 나왔고 지방선거 쪽으로 출마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다. 내 정치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정치적인 재기를 통해서 예. 다음 대권에 도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대권까지. 그 이유는 이번에 비록 졌지만은 지고도 이긴 선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싸웠잖아요. 예. 정권 교체 여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0.7%포인트로 좁혔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검증은 안 하겠지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났을 것이다. 그나마 이재명이 나와서 선방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전 후보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마땅한 대안이 지금 민주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라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월 달쯤에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가서 당권을 쥐는 거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 제가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선택지가 2년 뒤에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이제 대권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당내 기반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권에 도전해서 당 대표를 맡아서 정치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선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지를 달고 중앙 당 조직 안으로 일단 들어오느냐 아니면 비대위 대표를 맡느냐. 글쎄요. 뭐 그 둘 다 아니라고 저는 얘기했죠. 네, 당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당권 쉽지 도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그러니까 두 후보가 고발되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건 시스템에 맡겨야 된다. 수사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얹어서 특검을 가지고 다시 여야가 논란을 벌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손 떼고 검찰이 알아서 다 또는 뭐 공수처가 알아서 다 이렇게 가는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 가도록 놔둡시다. 근데 시스템에 따라 둔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대장동 수사를 자신의 측근을 뭐 중앙지검장에 앉혀가지고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민주당도 카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특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특검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실종되고 전쟁만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간다. 따라서 통큰 리더십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은 파헤치는 그런 정치 표적에 따른 그런 수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 선생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당군 이래 거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고 피해액이 거의 1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예. 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 하지만 만약에 재판정에 나와서 지금 그동안에 김만배라든가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이 이게 제가 뭐 예단을 하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더 이상 내가 그
그러니까 일명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걸 기다리면서 그 뭐랄까 진실을 은폐하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할지도 몰라요. 진술이 바뀐다면. 예. 그렇다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니까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까 무슨 뭐 당대표 무슨 그 팬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장동이라는 그 대장동 수사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한은 굉장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딱 한마디만 하면요. 대장동 벽은요. 이재명에게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에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단정 짓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지켜보면서 계속 토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